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중 1,46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에 따른 달러 가치 급등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본격 시작되는 건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AI 기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I 산업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주주연합이 장남 임종윤 이사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사들였습니다. 창업자 일가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에 따른 달러 가치 급등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중 1,460원을 뛰어넘었고 시장에서는 1,500원 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1,456.4원 대비 1.2원 내린 1,455.2원에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오전 9시 29분 1,458.6원에서 오전 10시 5분 1,461.7원에 거래되며 1,460원을 뚫었고 10시 21분 1,460.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열린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매파적 행보를 보이자 달러 가치 급등세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1,500원 선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산업계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완제품 수입 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석유, 화학, 철강, 항공 등 원료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기업 역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생산 설비와 현지 생산 투자 부담이 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따른 보통주 자본 비율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157.3%로 규제 수준을 상회했지만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달러 이탈 가속화에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외화 환산 손실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유독 우리 주식시장에만 산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커진 경계심 속에 오늘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모여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새해엔 당근책 효과에 힘입어 기업 스스로 주가 부양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환호 속에서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하며 미국에선 산타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24일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내년 1월 첫 이틀 동안 주가 지수가 오르는 현상인 계절적 산타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인식됩니다. 유독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1일 2891.35로 2900까지 바라봤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0.44% 하락한 2429.67로 마감하며 5개월 만에 2400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날도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이 2499억 원 순매도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이 자금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쏠렸습니다.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4조 9천억 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까지 추격했습니다. 커진 경계심 속에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모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탄핵 정국으로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높아지자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투자자와 상장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좌초된 밸류업 세제 혜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우수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밸류업 세제 지원책과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제 지원과 함께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시 주주보호 원칙을 넣는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5년 만에 최저치라고요. 먼저 계획된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알 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조사했는데요.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 6,130가구가 분양 예정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 11,000가구를 합친다고 해도 16만 가구에 못 미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0년입니다. 이때가 17만 2,670가구였는데 이때보다도 2만 6천 가구가량 적은 수준인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연간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네, 연간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20만 가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만 보면 연평균 분양 물량은 26만 8,601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분양 실적은 분양 계획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내년 실제 분양 물량은 이번 조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77%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내년 분양 사업에 소극적인 데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더해서 또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업계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은 2, 3년 이후 입주 물량이 되는데요. 이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입주 물량도 덩달아 줄게 되는 겁니다.
내년 지역별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59%, 지방에서 41%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5만 550가구, 서울 2만 1,710가구, 인천 13,571가구 등입니다. 경기는 올해보다 2만 8,075가구 줄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4,765가구, 8,128가구씩 줄어듭니다. 네,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다 또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건설사들도 이제 집 짓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시장에서는 주택의 가격 상승 압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26년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로 나타나지 않을까. 가격 상승과 함께 시장의 거래 회복도 동반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AI 산업 육성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골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두 축을 기반으로 AI 산업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AI 산업은 국가 5대 중점 전략 분야 중 하나. 미래 먹거리로 불리며 주요국이 인공지능 시대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할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미래 경쟁력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R&D에 대한 투자, 인력 양성 등과 같은 그런 기반에 대한 우선 과기부 장관은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로 AI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역량 AI로 명명하고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고역량 AI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도 이번 기본법 제정이 AI 산업에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예산 확보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일부 백화점들이 잇따라 엔조클럽에 입성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체험과 경험을 쌓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까지도 사로잡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올해 연매출 3조 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3조 원 클럽 입성은 단일 점포 기준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잠실점의 올해 성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고 올해 불황 속에서도 10%대 성장률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 대내외 리스크 등으로 불황형 소비가 올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부 백화점이 성공의 척도로 불리는 연매출 조단위 클럽을 이뤄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황 속 소비자별 맞춤 매장 리뉴얼, AI 기술 등을 활용해 내외국인을 유인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 등 체험형 공간으로 MZ세대를 사로잡았고 우수 고객 라운지를 신설하며 최상위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잠실점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800만 명에 달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AI 메뉴 번역 서비스를 본점을 시작으로 강남점, 센텀시티점까지 확대 시행하며 외국인 유입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부산 센텀시티점의 외국인 고객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53% 늘며 지난 21일 비서울 점포 중 처음으로 2조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올해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잠실점이 연매출 3조 원을 달성했고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과 롯데 본점은 2조 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매출 1조 원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더현대서울, 신세계 본점, 갤러리아 명품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이 연매출 3조 원 이상 매장을 각각 보유하면서 경쟁 구도에 놓인 가운데 확장 리뉴얼 계획을 통해 국내 첫 매출 4조 백화점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창업자 일가 모녀와 형제가 대립하며 1년 가까이 끌었던 경영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모습입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주주연합이 장남 임종윤 이사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속한 4인연합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매각했습니다. 주식 처분 금액은 총 1,265억 원으로 임 이사가 보유 중이던 806만 5,822주 중 42.3%인 341만 9,578주를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에 넘기는 계약입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05만 1,747주, 라데펑스가 136만 7,831주를 각각 인수하면서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8%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전문 경영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사자연합 측이 5명, 임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이 5명입니다. 이렇게 사자연합 측과 형제 측이 5대5 구도로 팽팽하게 맞서왔지만 임 이사가 사자연합 측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형제연합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1년 동안 창업주 일가 모녀 대 장차남 대결 구도로 다툼을 해온 한미약품그룹이 경영권 분쟁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4인연합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그룹 거버넌스 이슈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주주 가치를 억눌렀던 잠재적 주식 대량 매도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글로벌 한미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임종윤 주주도 4인연합에 적극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상호협력의 첫 시작으로 4인연합과 임종윤 이사가 상호 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롯데화학군의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인 한덕화학이 경기도 평택 지역에 1,3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현상핵 생산 시설을 짓습니다. 오늘 한덕화학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한덕화학이 평택 포승지구에 9,746평 규모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반도체 현상핵 생산 시설을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고 오는 2026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TMAH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미세 회로 패턴을 현상하는 공정의 핵심 소재로 현재 고순도의 반도체용 현상핵은 한국,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 가능합니다.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한덕화학은 국가 전략 기술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의 글로벌 1위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회사의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가 성큼 다가오면서 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일찍부터 설 선물 판매전에 돌입했습니다. 가성비 선물과 효도 상품 등 다양한 설 선물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이 푸른 뱀의 해로 풀이되는 을사년인 만큼 뱀을 모티브로 한 선물들도 눈에 띕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마트와 편의점들이 내년 설 선물 판매에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특히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GS25는 뱀의 메달과 골드바 4종을 준비했습니다. 금은 메달 세트와 색채 은메달 등 뱀의 메달 3종과 뱀 골드바 4종이 주력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GS25는 청사 에디션으로 기획한 전통주, 사케, 위스키 등도 특별 선물 세트로 출시했습니다. 푸른뱀의 이미지를 주류 패키지 등에 고급스럽게 담아낸 점이 특징입니다. 고구마 소주인 12년 숙성 마게로의 초대 푸른뱀 라벨과 화요 청사 에디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세븐일레븐도 400여 종의 설 선물 준비에 나섰습니다. 개인 소비를 중시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옴니보어 콘셉트로 이색적인 선물 세트부터 전통적인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푸른뱀의 해를 기념해 한국금거래소 뱀하트 골드바 등 순금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해당 상품은 시세를 반영해 3차례에 걸쳐 판매하며 한국금거래소가 인증한 보증서를 동봉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금값이 치솟자 한국금거래소 실버불리온 메달 세트와 실버바 등 은제품도 선물로 선보였습니다. 이마트24도 푸른뱀의 해를 기념한 골드바와 조니워커 등 주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형마트 역시 을사년을 설 선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설 선물 마케팅의 슬로건을 푸른뱀의 해라고 명명했고, 이마트는 개별 상품으로 2025 푸른뱀의 해 청사 에디션 골프공, 호텔 수건 등을 판매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오늘 대법원 일부는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전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롤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이 유해하다는 걸 알고도 제조 판매에 관여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